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덕순이고 올해 74살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물질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아들만 잘 챙겨주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은 구형 SH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거의 새 것이었는데 남편이 아직 타보지도 못하고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오토바이를 팔지도 빌려주지도 감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의 마지막 유품이었으니까요. 재현, 제 아들이 결혼하는 날, 저는 그 오토바이를 혼수로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둘의 공동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오토바이를 줄게. 하지만 서류는 엄마가 보관할 거야. 필요할 때 말만 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경, 며느리는 그냥 예의상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민경이 오토바이가 자주 고장난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경이 집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SH 오토바이 며칠만 빌려 탈 수 있을까요? 제 오토바이가 자꾸 길에서 멈춰서 위험해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조금 망설였지만 거실 서랍에 서류를 넣어뒀으니 오토바이 빌려 타. 하지만 서류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네, 걱정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오토바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회사에 두는 게 편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나 다시 물었더니 지하주차장에 잘 두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교통과에서 일했던 옛 친구에게 전화해 번호판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차주 이름을 읽어주는데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윤보경, 보경? 누구지?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는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3주 전에 명의이전 됐고 새 명의자는 윤보경, 1995년생이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경은 며느리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모르는 척 지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큰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을 본다며 보경이 사는 하숙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결혼 초에 민경을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SH 오토바이가 하숙집 문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판과 집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3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줄무늬 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나왔는데 바로 보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오토바이 혹시 내 친구가 빌린 거니? 그 친구 엄마가 찾아달라고 해서 보경은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네,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제 오토바이가 자꾸 고장나서 잠깐 빌렸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서류장을 열어 오토바이 서류를 찾았습니다. 제 예감대로 모든 원본 서류가 사라지고 복사본과 4년 전 구매 영수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이 떨리고 분해서 눈이 아찔했습니다. 이쯤 되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 쪽에 있는 변호사 조카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혼수로 준 재산이지만 아직 명의이전이 안 됐을 때 소유권이 바뀌면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 조카는 아직 완전히 증여하지 않고 빌려준 것임을 증명하면 권리가 높아요. 재등록하고 새 번호판을 신청하면 기존 오토바이는 불법 운행으로 회수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서류 준비 좀 도와줘. 이번엔 확실히 한번 보여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오토바이만 가져간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신뢰마저 가져갔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 아침도 먹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단정하게 옷만 갈아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재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의 배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예전에 오토바이 등록을 했던 구청 차량등록사무소로 곧장 갔습니다.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거의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가서 오토바이 구매 영수증 사본과 옛 서류 복사본, 분실로 인한 재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분실 신고 확인서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하더니 이 오토바이는 명의 이전이 됐지만 새 소유자가 아직 취득세를 내지 않아 시스템상 여전히 고객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번호판을 받으시려면 새로운 주소지로 재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기가 온몸을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니? 그럼 그들은 불법적으로 명의만 바꾼 겁니다. 서류는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보경은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있고 합법적인 새 등록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번호판 말소 절차를 밟아주세요. 서류 전부 새로 받고 다른 주소로 등록하고 싶어요. 직원은 망설이며 그 오토바이가 현재 운행 중이라면 운행 시 경찰에 압수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번호판 말소 확인서와 새 등록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서류철에 넣어 무기처럼 단단히 챙겼습니다. 이제서야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네, 회사에 있어요. 왜요, 엄마?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할 말이 있어. 저는 더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감히 거역하지 못할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5시 반, 재현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검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손에는 서류철을 올려놓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제 표정이 굳은 것을 보고 장난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엄마가 왜 불렀어요? 저는 서류철을 아들에게 밀어주며 여기, 읽어봐. 제대로 읽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갈수록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엄마가 SH 오토바이 번호판을 말소했어요? 엄마가 단순히 말소한 게 아니야. 서류도 다시 만들고 이름도 엄마 이름으로 바꿨어. 다른 지방으로 이전했지. 이제 그 오토바이 도로에 나가면 바로 잡혀. 재현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나는 탁자 위에 손을 3개 내리쳤다. 컵이 흔들리며 쾅 소리를 냈다. 망치다니? 내가 묻자 누가 먼저 망쳤는데? 누가 우리 집 혼수 오토바이를 장모 동생 이름으로 바꾸면서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칼로 베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오토바이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피로 산 거야. 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아내가 팔아넘기게 뒀어.
넌 아직도 엄마를 사람 취급하니? 재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집 문이 벌컥 열리며 민경이 들어왔다. 얼굴이 불타오르듯 붉었다. 엄마. 엄마가 오토바이 서류를 말소했어요? 미쳤어요? 그 오토바이 지금 압수됐고 내 동생은 경찰에게 불려갔어요. 나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녹음 파일을 꺼내 1년 전 민경이 오토바이를 빌리던 때의 대화를 틀었다. 스피커를 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엄마, 그냥 잠깐만 빌릴게요. 제 오토바이 고치고 있어서요. 곧 돌려드릴게요. 나는 녹음을 끄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더 할 말 있어? 민경은 떨면서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잠시 후 그녀가 소리쳤다. 엄마, 비열하게 굴어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비열하게 구는 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엄마를 바보로 만들게 두지 않을 뿐이야. 민경이 달려와 서류를 찾으려고 장롱을 열려 했지만 나는 방 문을 막아서며 말했다. 원본 서류는 더 이상 여기 없어. 찾으려면 법원에 가서 찾아. 아니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공기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민경은 이를 악물고 재현을 바라봤다. 오빠, 뭐라도 좀 말해봐.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의 눈에서 길을 잃은 남자, 잘못된 편에 서서 모든 걸 잃은 남자의 눈빛을 보았다. 민경은 머리를 휘날리며 가방을 들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아 손을 꽉 쥐었다. 그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나무 의자에 똑바로 앉아 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번호판 말소 확인서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후회 때문도 걱정 때문도 아니었다. 나는 민경이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그런 부류는 수치심이 뭔지 모른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인네, 선자가 이겼다고 생각해?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오토바이 이미 보경이한테 줬어.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 나는 단 한마디만 차분하게 말했다. 소송해. 법원은 월요일에 열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으며 마치 밖의 폭풍을 차단하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시장에 나갔다. 그러나 골목을 다 가기도 전에 길자 아주머니가 불렀다. 덕순 씨. 며느리가 집대문 앞에서 아침부터 욕하고 있어요.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멀리서도 민경의 고함이 들렸다.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게 악독해. 며느리 재산을 빼앗다니. 이 집은 절대 평안하지 않을 거야. 나는 대문 앞에 다가갔지만 열지 않고 안에서 바라봤다. 욕 다 했어? 민경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걸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욕하고 싶으면 시장 한복판에 가서 해. 여기는 내 집이야. 시장이 아니라고. 당신.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잘 들어.
나는 내가 소송하는 걸 막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 또 소란 피우면 경찰 불러서 연행시킬 거야. 그녀는 나를 노려보다가 가방을 꽉 쥐고 돌아섰다. 나는 끝까지 대문을 열지 않았다. 가만히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잠시 후 재현이 어디선가 달려왔다. 얼굴이 당황스러웠다. 엄마, 민경이가 엄마가 오토바이 말소했다고 동네가 떠들썩해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꿰뚫어보듯 물었다. 엄마가 물을게,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그는 침묵했다. 내 아내가 허위 서류로 오토바이 팔았다는 거 알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사실임을 알았다. 분노가 목끝까지 치밀었지만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실망이야.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이해해 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재현은 현관에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빌리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강하게 나오시기 전까진 이름 바꾼 줄 몰랐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짓지 않았다. 재현이 스스로 해결하게 뒀다. 그는 3번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열지 않았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지만 평화롭지는 않았다. 폭풍이 가시지 않은 적막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법률 일을 하는 친구를 찾았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나는 며느리를 사문서 위조와 재산 강탈 혐의로 고소하고 싶어. 친구는 망설이며 말했다. 가족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집안? 한 명은 오토바이 훔쳐가고 한 명은 거들고 엄마가 고소 안 하면 남이 고소하겠지. 그는 마지못해 고소 절차를 안내해줬다.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었다. 녹음 파일, 보경이 집 앞에 있던 오토바이 사진, 매매 영수증, 번호판 말소 서류, 심지어 새벽 통화까지. 하나하나가 내가 준비한 칼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절에 들렀다. 조상님 앞에 앉아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난 크게 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쏘가 뺏기고 죽을 순 없어. 나 좀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힘과 정신을 주세요. 그날 밤 나는 장롱을 열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내가 가진 유일한 예금 통장이 있었다.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다. 나는 그중 100만 원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는 돌아가신 친구의 아들이자 석진이 아플 때 돌봐줬던 아이였다. 현우야, 내일 이모가 갈게. 이모가 부탁할 일이 있어?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다. 이모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모든 명예를 걸고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가방을 들고 육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다. 현우는 성숙하고 의리 있는 아이로 석진을 친자식처럼 마지막까지 돌봐줬다. 나는 아이스티 한 잔을 시키고 서류 뭉치와 현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현우야, 이모가 부탁 좀 할게. 여기 차 서류, 적금 통장, 그리고 소송장 전부야. 내가 가지고 있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면 이모가 나설 거고, 만약 이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모가 말한 대로 변호사에게 다 넘겨줘.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이모, 정말 소송하실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나는 싸늘하게, 나이 든 사람이지만 강철 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 애가 이모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으면 며느리도 아니지. 이모는 평생을 살아왔으니 이제 남의 시선 따위 두렵지 않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현우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일어나 나를 바래다 줬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마지막 희망을 착한 아이에게 맡긴 듯 했다. 집에 도착해 들어가니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재현이 남긴 것이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몇 장의 지폐와 삐뚤빼뚤 손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며칠만 친구 집에 있을게요. 엄마 화 풀리면 다시 돌아올게요. 나는 쪽지를 접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은 이제 적막했다. 민경의 슬리퍼 소리도, 재현이 방문을 쾅 닫는 소리도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74살 노인인 나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리는 식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아직 목표가 있었다. 명예를 되찾는 것. 이틀 후 나는 보경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보경은 차 주인인 내 동생이다. 이모, 제가 잘못했어요. 민경 언니는 저한테 출퇴근할 차를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저희가 이모를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이모가 허락해주시면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예전에 하숙집 문 앞에서 나를 속이던 그 뻔뻔한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딱 2글자만 답장했다. 필요 없어. 그날 밤 나는 가족의 옛 사진을 다시 들춰봤다. 석진이 집에 차를 가져온 날 SH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그 차가 세대 간의 정을 이어줄 거라고 믿는 듯한 미소였다. 누가 알았으랴.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집 전화였다. 전화를 받으니 여자 목소리가 끊어지듯 들렸다. 덕순 씨, 나 민경이 엄마 복자예요. 나는 침묵했다. 잠시 후. 덕순 씨, 민경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복자 씨, 딸을 잘못 키웠으면 고치게 했어야죠. 그랬으면 내가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래도 남들이 보면 덕순 씨도 시어머니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은 아니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꽉 쥐어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났다. 다음 날 나는 동사무소에 걸어서 가서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직원은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친인척과의 재산 분쟁인데. 나는 대답했다. 확실해요. 이젠 그 사람과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보름 후 소환장이 도착했다. 민경은 출석 통보를 받았다. 나는 봉투를 뜯지 않고 사과하러 조심스럽게 돌아온 재현에게 직접 건넸다. 이거 가져가. 엄마는 그 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재현은 손을 떨며 종이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내가 차를 우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경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엄마, 소송은 정말 창피해요. 나는 꽃을 받지 않았다.
창피가 뭔지 알긴 알아? 정말? 민경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이젠 화가 아니라 경멸만 남은 눈빛으로. 내가 소송하는 건 내가 잊지 않게 하려는 거야? 너를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내 엄마는 따로 있어. 나는 문을 닫았다. 꽃다발이 땅에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집 안에서는 차주전자가 끓었다. 나는 앉아 한 잔을 따르고 다 마셨다. 차는 썼지만 깨끗했다.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상대방은 말했다. 피고 측에서 1심 전에 조정하자고 합니다. 법정 밖에서 합의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누가 제안한 거죠? 직원은 대답했다. 피고 측입니다. 민경 씨가 고용한 변호사 동석 씨가 대표입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나는 소송 취하 안 해요.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시장에 갔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시장 전체를 조용하게 만든 한마디만 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해. 그날 밤 재현이 돌아왔다. 문 앞에 서서 채소 봉투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현은 스스로 부엌에 들어가 서툴게 채소를 씻고 국을 끓여 내 앞에 내밀었다. 엄마, 조금이라도 드세요. 엄마가 내 편 필요 없는 거 알지만 엄마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채소를 집어다 찍어 먹었다. 나는 천천히 한 입 한 입 먹었다. 마치 옛 추억 한 조각 한 조각을 음미하듯. 다 먹고 나서 말했다. 다음 주 조정 기일에 나갈 거야? 하지만 용서하려고 가는 건 아니야.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 아이는 내가 돌담에 작은 틈을 냈음을 이해했다. 조정 당일 나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다.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민경과 보경이 앉아 있었고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 아마 동석 변호사였다. 민경은 나를 보자 당황한 눈빛이었고 보경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치 승자인 듯 했다. 변호사가 시작했다. 덕순 씨, 저희 의뢰인이 사과와 함께 일정 금액의 배상을 제안합니다. 대신 소송을 취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얼마요? 동석이 대답했다. 1억 원입니다. 나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너무 크게 웃어서 옆에 조정 담당자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줄 정도였다. 저는 웃음을 멈추고 민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그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건 내 남편의 피야. 너는 단순히 재산을 훔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유품까지 훔친 거야. 민경은 고개를 숙였고 보경이 뭔가 말하려 하자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 조용히 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변호사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부인, 만약 화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소송이 길어져서 가족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나는 명성이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정의야. 나는 일어나 서류를 챙겨 문 쪽으로 걸어가며 짧게 말했다. 법정에서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현이 조용히 내 뒤를 따랐다. 사거리쯤 도착했을 때 그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 싸움에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요. 나는 불타는 눈으로 돌아보았다.
아니, 엄마는 스스로를 구하고 있어. 마음 약한 인간으로 사는 삶에서.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썼다. 내게 많은 재산은 없었지만 나는 분명히 적었다. 모든 재산과 예금 통장은 내가 죽으면 내가 아직 인간다움이 남아있다고 믿는 이에게 넘긴다. 나는 현우의 이름을 적었다. 나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금고에 넣었다. 열쇠는 며칠 전 현우에게 주었다. 사흘 후 민경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 복자를 데리고 왔다. 나는 문을 열고 바로 문턱에서 막았다. 너 또 왜 왔니? 복자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덕순 씨, 부탁드려요. 민경이가 잘못했지만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소송하며 힘들게 뭐하나요? 서로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한 글자씩 말했다. 딸을 바르게 키우셨다면 내가 강철 같은 시어머니가 될 필요도 없었죠. 민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엄마,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차도 포기하고 배상도 할게요. 제발 법정까진 가지 마세요. 나는 가만히 있었다. 1분이 흘렀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에 사인해. 모든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하고 엄마가 선택한 자선단체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야. 그 후에야 엄마가 고소 취하를 고려할 거야. 민경은 망설임 없이 사인했다. 나는 그 종이를 4번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눈빛을 바꾸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이 고소 취하서를 냈지만 그 약속서는 잘 보관해. 마지막 기회야. 또 사고치면 이모가 용서 안 해. 현우는 한마디만 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알았다. 가장 큰 싸움은 법정이 아니라 내가 한때 가정이라 불렀던 이 집 안에서라는 것을.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가족의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전해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가 고소를 취하한 지 2주 후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민경이 회사에서 개인 재산 관련 사기 혐의로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내가 끝까지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서류의 여운이 민경이 다니는 회사 사장 전 남편과 함께 일하는 내 지인 뒤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손 쓸 필요가 없었다. 가끔은 그저 침묵만으로도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빨래를 널고 있는데 골목 입구에서 길자가 소리쳤다. 덕순 씨. 민경이 회사에서 잘렸대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기뻐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예상대로 흘러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재현이 돌아왔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밥 2그릇을 지었다. 상을 차리고서야 입을 열었다. 엄마, 민경이 일 잃었어요. 잠시 엄마랑 고향에 내려간대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묻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재현이 옆에 서서 갑자기 말했다. 엄마는 아직도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침묵했다. 접시 2개를 더 닦고 나서야 대답했다. 엄마는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망했지. 그 실망은 밤 몇 끼로 지워지지 않아.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다. 알아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엄마가 바로 용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어디 안 가요? 나는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해. 다음 날 민경은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 배웅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오직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이 우리 집 앞 작은 언덕 아래로 사라졌다. 일주일 후 나는 시장에 가서 큰 과일 바구니를 사고 현우 집에 들렀다. 작고 깔끔한 방이었다. 이모가 여기 온 건 지난 일 때문이 아니야. 나는 말했다. 이모가 이걸 맡기고 싶어서.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 서류를 꺼냈다. 이모가 유언장을 썼어. 언젠가 이모가 없으면 이 집은 내 것이야. 이모는 이제 아무도 못 믿어. 너만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현우는 당황해서 받지 못했다. 이모, 저는 필요 없어요. 이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좋아요. 나는 웃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른 입처럼 가벼운 웃음이었다. 내가 필요 없어도 이모는 맡길 사람이 필요해. 이모는 한 번이라도 배신한 사람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못 들이길 바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장롱에 넣고 잠갔다. 그리고 열쇠를 자기 어머니, 내 오랜 친구의 작은 제단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옛날처럼 라디오에서 가요를 틀었다. 란과 디앱 노래가 간절하게 울려 퍼졌다. 사랑과 배신, 남편과 자식 뒤에 서서 모든 걸 묵묵히 짊어진 여자들의 이야기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바람에 종이꽃가지가 산란이는 걸 보았다. 평생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잃은 적은 없었다. 아마도 그게 내가 끝까지 지켜낸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아침 나는 마당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다. 질퍽거리는 발소리가 다가왔다. 내가 돌아보니 재현이 한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자르고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엄마, 이분은 석진이야. 내 대학 친구야. 인천에서 막 일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잠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 엄마, 뒤에 빈 방에 좀 있게 해줘. 나는 석진이라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피하지 않았고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마디만 했다. 이 집에서는 거짓말도 장난도 안 돼.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 석진은 연신 감사하다고 하며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속으로 이상함을 느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뒷마당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석진과 재현이었다. 나는 몰래 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우연히 한마디가 들렸다. 이번에 내가 도와주면 예전에 내가 내 빚을 갚아준 은혜를 갚는 셈이야. 나는 멈춰 섰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또다시 명분을 빌린 일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시간 좀 있니? 이 석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인천에서 막 왔는데 전과나 전력이 있는지. 현우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알아볼게요. 이틀 뒤, 현우가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다. 이 사람, 미디어 회사에서 IT로 일했는데 고객 데이터 남용으로 고발당해서 해고됐어요. 전과는 없지만 내부 기록에 안 좋게 남아 있어요. 나는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재현이 그를 데려온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재현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갔다. 그는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엄마. 나는 그가 말하기도 전에 현우가 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친구를 데려오는 건 막지 않겠다. 하지만 엄마가 사람 내쫓게 만들진 마라. 재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 집은 이미 일이 많아. 엄마는 더 이상 상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냥 그 친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돕는 건 좋지만 그 마음을 확실히 알기 전엔 끌어들이지 마. 그날 밤, 석진은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다. 아무 말도, 불평도 없었다. 재현은 묵묵히 친구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이 처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일주일 후, 현우가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모 덕순, 이모 집 옆 땅이 매물로 나왔어요. 사시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 사흘 뒤, 나는 집 옆 작은 땅 한가운데에 섰다. 아직 텅 비고 잡초만 무성했다. 나는 눈을 감고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집을 그려보았다. 앞에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회문 식당. 현우가 물었다. 이상한 이름이네요, 이모?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배신당한 혼수차에서 시작된 곳이니까. 하지만 끝은 이모처럼 조금이라도 정의를 되찾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 될 거야. 나는 작은 식당을 지을 계획을 시작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집도 없는 여자들이 와서 요리를 배우고 일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곳. 자선도 시혜도 아니다. 그저 그들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한 곳. 3달 뒤 식당이 문을 열었다. 떠들썩하지 않았다. 나와 현우, 몇몇 백발의 할머니들, 떨리는 손에 잇몸만 드러낸 미소. 재현은 주방 뒤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민경도 거짓도 없었다. 희망이 다한 듯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채소국 한 그릇과 따뜻한 미소로 다시 시작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평온했던 적이 없었다. 식당이 문을 연 지 3달 후, 내 삶은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현우와 할머니들과 함께 주방을 점검한다. 그리고 마당에 앉아 손님이 오가는 모습을 세어본다.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 오토바이 기사, 복권 파는 이들.
회문식당은 북적이지 않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깨끗이 먹고 웃으며 다시 함께 돌아온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무더운 어느 점심,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현우가 뒤로 불렀다. 이모 덕순, 누가 이모를 찾으러 왔어요. 나는 나가다가 멈춰 섰다. 보경이었다. 정장 차림에 머리를 높이 들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 작년 우리 집 앞에 서 있던 그 뻔뻔한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이번엔 표정에 뭔가 달랐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가 말을 꺼냈다.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해. 숨길 것 없어. 보경은 침을 삼키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SH 오토바이 명의 이전 서류예요. 원본이에요. 예전에 했던 일들 정말 죄송해요. 그땐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았다. 이제 알았으니 됐지.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곧 장학금 받고 해외로 나가요. 근데 양심에 찔려서 이 빚을 안고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나에게 빚진 게 아니야. 너 자신에게 빚진 거지. 그는 약간 떨며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아주머니가 보관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 갔다. 울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현우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모, 용서한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용서가 아니라 그냥 끝낸 거야. 나는 서류를 들고 들어가 서랍에 넣었지만 잠그지 않았다. 이제 그 오토바이도 내겐 아무 의미가 없다. 한때는 믿음이었지만 지금은 넘긴 한 챕터일 뿐이다. 그날 밤 식당을 정리하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덕순 씨, 왜 이 근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도 안 해? 애들이 너무 방황해. 나는 밤새 고민했다. 아침이 되어 현우와 재현을 불렀다. 엄마는 식당 한쪽을 빵 굽는 법, 요리하는 법 가르치는데 쓰고 싶어. 자선이 아니고 진짜 직업교육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재현은 머뭇거렸다. 엄마, 배우려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야. 그저 기회가 없을 뿐이지. 2주 뒤, 부엌 한쪽에 보조 공간이 생겼다. 나무 간판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하게 이렇게 써 있었다. 인생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무료 직업교육. 첫날에는 3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한 명은 16, 한 명은 18이었고 얼굴에는 수줍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칼을 들고 양파를 자르는 법, 계란을 부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자 그 아이들은 마치 큰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민경이가 생각났어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아이였죠. 다만 어른이 되어서는 남을 밟고 일어서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해외에서 온 수포를 받았어요. 보경이 보낸 것이었고 그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이모, 저를 법정에 세우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언젠가 제가 좋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건 이모께서 씨앗을 심어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날 밤 재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겪은 일 다 써보면 어때요? 노트로 만들든 뭐든 나중에 내가 내 아이에게 읽어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보았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쓸게.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엄마들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남기는 거야. 그날 아침, 가게 문을 막 열었을 때 한 소녀가 대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는 걸 봤어요. 왜소한 체구에 바랜 갈색 머리, 낡고 빛바랜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현우에게 문을 열라고 손짓했어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서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뭘 배우고 싶니? 그녀는 발끝을 내려다보며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이 필요해요.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이고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민, 22살, 17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독자의 폭력을 일삼았고 시어머니는 하녀 취급을 했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도망쳤고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맡겼어요. 제 가게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언젠가 돈을 벌어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저는 수십 년 전 남편을 묻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던 제 자신을 보는 듯했어요. 여기 남아도 돼. 하지만 명심해.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 엄마는 게으른 사람을 키우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날 이후 지민은 가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채소 삶는 법, 밥 짓는 법, 젓갈간 맞추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봤어요.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어느 날 점심, 모두가 정리하고 있을 때 재현이가 허둥지둥 뛰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엄마. 가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돌리면서 엄마가 사기꾼에다 재산을 가로챘다고 해. 저는 바로 나갔어요. 가게 앞에는 한 여자가 컬러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거기엔 제 사진과 함께 빨간 글씨로 교활한 노파를 조심하세요. 며느리의 혼수차를 빼앗은 사람 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복자, 민경이 엄마였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눈을 부릅뜨고 선자, 내가 한 짓이 영원히 묻힐 줄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내 진짜 얼굴을 알려야겠어.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기 혼수가게 앞에서 명예훼손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복자는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전단지는 모두 회수됐고 저는 고소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행위만 기록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현우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 사람은 절대 조용히 있지 않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현우가 물었어요. 나중에 민경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면 어쩔 거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건 별개의 일이야. 그날 밤 지민이 작은 그림을 가져왔어요. 직접 그린 그림이었죠. 연기가 피어오르는 국솥 뒤에 선 할머니와 그 앞에 길게 줄 선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쫓아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림을 받아들었고 손이 떨렸어요. 그림은 서툴렀지만 제 마음을 물처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그려준 건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보병이었어요. 가방도 예쁜 옷도 없었어요. 얇은 봉투와 작은 노트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이모, 차를 폐기하는데 써주신 돈을 돌려드려요. 이 돈은 거기서 처음 번 월급이에요. 저는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노트도 건넸어요. 그때 이야기를 다 적었어요. 이모가 공개하고 싶으면 막지 않겠지만 고백으로 남겨주셨으면 해요. 저는 노트를 보고 그녀를 봤어요. 원망도 충고도 없이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인격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 넌 이미 반은 해냈어.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저에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저는 노트를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들킬까 봐서가 아니라 이미 참회로 적힌 글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땅거미가 깔리던 저녁, 바람이 서늘해질 무렵, 저는 마루 앞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왔고 슬리퍼가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민경이 보였어요. 그 아이는 마르고 피부도 많이 그을렸고 옛날의 긴 머리는 이제 삐죽삐죽 짧게 잘려 있었어요. 화장도, 가방도, 자신감도 없었어요. 오직 두 눈, 제가 한때 가장 두려워했던 그 눈이 지금은 마치 재판정 앞에 선 아이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뵈러 왔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앉아라. 그녀는 제 옆 나무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직도 저한테 화나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채소 다발을 옆에 두고 천천히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마주 앉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는 화도 안 나. 하지만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어요. 저는 다 잃었어요. 엄마. 일도, 친구도, 부모님이 주셨던 믿음도. 저기서는 뿌리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따라 그녀 앞에 두었어요. 차는 아직 뜨거웠고 김이 노인의 숨결처럼 바람 속에 피어올랐어요. 여기 다시 온 이유가 뭐니?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머물겠다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한 번만 도둑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물처럼 평온한 눈빛으로. 넌 한때 내 며느리였어. 내가 믿음을 주고 남편의 유품까지 맡긴 사람이었지. 그런데 너는 차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집안의 명예까지도 가져갔구나. 그 애가 울음을 터뜨렸다. 목이 졸린 듯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울음이었다. 나 알아. 다 알아. 지난 몇 년을 지옥처럼 살았어. 하지만 엄마가 용서해주길 바라진 않아. 그냥 엄마가 이해해줬으면 해. 나도 한때는 착하게 살고 싶었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장을 열고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다. 이 카드는 엄마 식당의 요리학원 수강증이야. 가져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배우렴. 특혜는 없어. 엄마 자식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 그 애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애를 바라봤다. 너 때문에 엄마가 망신당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서 시작한다면 엄마도 옛일 들먹이며 널 짓밟지는 않을 거야.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 갈게, 엄마.
그래, 가렴. 다 배우고 돌아오면 주방으로 들어오는 길 알지. 민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다. 등이 구부정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아 고개를 숙였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날 밤 재현이 집에 돌아와 내가 책상에서 뭔가를 쓰고 있는 걸 발견했다. 엄마, 뭐 써요? 식당에서 일하는 애들 이름 적고 있어. 주방 업무 분담해서 일요일 자선 식사 준비하려고. 재현이 종이를 보더니 민경 이름이 맨 마지막에 있어 물었다. 엄마, 걔 진짜 다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엄마는 잊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않아. 사흘 뒤 민경이 다시 왔고 이번엔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주방 구석에 서서 도마 하나하나를 닦고 양파 다지는 법, 쌀 씻는 법을 배웠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실수 하나하나를 고치고 현우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너무 오래 바라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면 아직 돌아올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한 달 뒤 민경은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진 고기가 들어간 모닝글로리국이었다. 그 애는 자선 식사상에 음식을 올려놓고 구석에 서서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한 입 먹고 그 애를 바라보며 말했다. 싱거워. 다음엔 더 간 세게 해. 그 애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처음 칭찬받은 아이처럼 눈이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차 한 잔을 따랐다.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내가 삼킨 쓰라림이 담겨 있었지만 오늘은 그 차 맛이 예전만큼 쓰지 않았다. 다음 날 점심, 내가 현관 밖 의자에서 쉬고 있는데 재현이 크게 외쳤다. 엄마, 우리 식당에 자선단체가 왔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나가보니 흰 셔츠를 입은 3명이 카메라와 도단체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 그중 한 명,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녹음기를 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덕순 어머님. 저희가 회문식당과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 직업교육에 대해 듣고 작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